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세공무원 교육원에서 부가가치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최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부가가치세법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그, 부가가치세 관련한 기본적인 용어, 그리고 의미, 그리고 과세 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실 내용은 부가가치세 관련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공급 시기와 세금 계산서, 과세표준, 납부세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기본적이고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부가가치세 관련 기초 내용 보시면은 부가가치세 개념, 그리고 관련 용어의 의미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 과세 대상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부가가치세 개념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는 보통 사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를 하거나 이런 사업 활동을 통해서 창출한 가치를 말하는데요. 뭐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우리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한, 판매 가격에서 비용을 차감한 그 차이 금액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가가치에 대해서 보통은 10%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를 보통 사업자분들께서 신고 납부를 하시는데, 이 부가가치세를 사업자분들이 실질적으로 부담을 하시는 건 아니고, 만약에 사업자분들이 제품을 판매를 하시면은 공급받는 그 소비자분들로부터 상품 가격에 거기에 10% 부가가치세만큼 더 추가해서 가격을 받고, 그거를 받은 다음에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대신 신고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사람은 소비자들이 되고, 사업자분들은 그걸 가지고 거래 징수를 해서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하시는 분들하고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소비자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를 해서 사업자분들이 신고 납부를 하시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는 최종적인 소비자를 말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 소비자가 새우깡을 최종적으로 1,500원을 구입했을 때 요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발생하고 이거를 신고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새우깡을 주식회사 농심에서 만약에 생산을 해서 요거를 대리점에다가 1,000원에 판매하고 도매업자죠. 그리고 다시 도매업자는 소매업자에게 1,200원에 판매를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슈퍼에서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1,500원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조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 만약에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그 판매만 1,000원에 판매를 했다고 가정하면은 1,000원에 판매하면은 거기에 10% 곱한 부가가치세 1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매출세액이 되는 거죠. 이게 판매한 금액 1,000원에다가 10% 곱한 100원이 매출세액이 됩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농심은 100원에서 매입세액 0원을 차감한 100원을 나중에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매업자 입장에서 보시면은 제조업자로부터 1,000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1,000원에 매입을 하면서
어, 제, 도매업자가 그 부가가치세 10%를 농심 그 제조업자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세액이 100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새우깡을 다시 소매업자 슈퍼에게 1,200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시 10% 부가가치세 120원을 포함해서 슈퍼에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120원이 지금 매출세액이 됩니다. 그래서 도매업자 대리점 입장에서는 매출세액 120원에서 매입세액 100원을 차감한 20원을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최종 소비자에게 만약에 1,500원에 판매를 한다면은 이렇게 1,500원에 판매하면은 거기에 10% 곱한 150원을 부가가치세로 최종 소비자로부터 1,500원, 판매금액 1,500원 하고 부가가치세 150원을 포함해서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매출세액은 150원이 되고 그 다음에 슈퍼가 도매업자로부터 매입할 때 이렇게 지급한 120원은 매입세액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세액 150원에서 매입세액 120원을 차감한 30원을 나중에 그 슈퍼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최종 소비자는 새우깡을 1,500원에 구입을 하고 부가가치세 150원을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자분들이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신고 납부를 하시는데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100원, 20원, 30원을 납부를 하시면은 국세청으로는 150원이 납부가 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랬을 때 실질적으로는 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시는 분들은 사업자가 되지만은 그거를 그 물품을 판매를 하면서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아서 납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이고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 이렇게 차이가 있게 됩니다. 담세자와 납세 의무가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가가치세 개념 살펴보셨고요. 다음에는 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 용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재화 용역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그리고 뭐 권리 이런 걸 말합니다. 그리고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 그리고 무슨 행위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먼저 재화를 보시면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그리고 권리 등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형체가 있는 물건들은 상품, 제품, 건물 등 이런 게 있고요. 형체가 없는 것들은 전기, 가스, 열, 이런 자연력도 재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특허권, 이런 권리들, 저작권, 그리고 상품권 등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 이것도 재화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재화의 경우는 우리가 여기 위에 그림 보시면은 우리가 이용을 많이 하고 또 이용만 많이 한다고 일반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현금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교환 가치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의 경우는 우리 일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이게 현금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교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 이런 산소를 이렇게 보통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용성도 있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도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교환 가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은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면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재화 보셨고요. 다음에 보실 내용은 용역 살펴보시겠는데 용역은 재화 외에 모든 영무 그리고 행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 밑에 영무 내용 보시면 건설업, 그리고 숙박 음식업, 운수 통신업 이런 것들 그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건설업이나 아니면 숙박 음식업 같은 데는 건설업에도 보통 재화가 공급되고 음식업 같은 데도 음식이 공급되다 보니까 재화가 일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은 이런 거 전체적으로 구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전체를 용역의 공급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행위에 대해서도 뭐 시설물이나 아니면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 대여해 주는 거, 뭐 임대를 해 주는 거, 이런 거를 용역의 공급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권리를 사용하게 해주고 아니면 뭐 임대를 해주고 이런 게 전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에 해당하지만은 예외적으로 이런 밑에 보시면은 전답, 아니면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염정 같은 거를 임대를 해주는 경우는 실제로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된다면 그거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하고 있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용역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인 사업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가가치세법상에는 사업자들은 영리 목적 상관없이 영리 목적이 있든지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이렇게 아까 앞에서 보셨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그 영리 목적 유무에 관계없이. 그리고 이 사업자들에는 일반 과세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간이 과세자가 있는데요. 간이 과세자는 보통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간이 과세자로서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조금 더 간단하게 간편한 절차로 신고하실 수 있는 이런 사업자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1,400만 원 미달하시고 간편 절차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자를 간이 과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사업자분들을 일반 과세자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하고 일반 과세자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자는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실 때 그 신고 납부하시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뭐 차이점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은 먼저 그 부가가치세 납부세 계산하는 절차가 일반 사업자인 경우는 보통 뭐 간단하게 계산하면 매출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추가로 뭐 이렇게 공제하거나 감면하는 세액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차감해서 이렇게 납부할 그 부가가치세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사업자인 경우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하고요. 재화 용역을 공급했을 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간이과세자는 뭐 구분이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달인 사업자하고 아니면 그 4,800만 원 미달 이 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둘 다 납부세 계산할 때는 요 위의 계산 방식하고는 달리 공급대가에 부가가치 곱하고 거기에 10%를 곱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 외에 추가로 뭐 공제하고 감면하는 이런 세액들이 있습니다. 이 두 사업자의 차이는 요 구간에 있는 간이 사업자의 경우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하고요. 여기 4,800만 원 미달하는 사업자들은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이렇게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 간이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때 간편한 절차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는 이런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 그리고 관이 과세자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앞에서 과세 대상의 재화 용역 살펴보셨고요. 그다음 사업자는 간이 과세자, 일반 과세자 구분되는 거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과세사업 여부 보시면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 과세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면세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 과세 사업을 하는 경우만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이고 면세 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뭐 비거주자, 외국법인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실 내용은 이 납세 의무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는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부가가치세 세법에 따라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인데요. 사업자인 경우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영리 목적을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뭐 개인 사업자이든 법인이든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뭐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더라도 이런 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수입할 때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이게 그 세관장이 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재화를 수입할 때도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다만 차이가 있는 게 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지만은 일반 개인도 수입을 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납세 의무자 보셨고요. 그다음에 납세 의무자 계속 내용 되는데요. 사업자의 경우는 영리 목적을 불문하고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가가치세는 만약에 같은 재화에 대해서 영리 목적에 따라서 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렇게 과세를 달리하면은 중립성이 훼손됩니다. 왜냐면 결국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인데 이 사업자의 영리 목적에 따라서 그 최종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거나 이렇게 차이가 있어버리면은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중립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영리 목적 불문하고 이렇게 납세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또 당연히 사업 형태를 갖추고 반복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고요. 일시적으로 뭐 한 번만 사업 목적을 갖지 않고 한 번만 이렇게 뭐 재화 용역을 뭐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면은 이거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게 인적 독립성, 뭐 어디 고용되거나 종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사업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업에 당연히 부수되지 않고 인적 독립성, 물적 독립성을 갖춘 상태에서 이렇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면세 대상이 아닌 과세 대상인 재화 용역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음,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때는
이렇게 재화 용역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과세를 하는 게 아니고 재화를 공급했을 때, 그리고 용역을 공급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를 공급했을 때, 용역을 공급했을 때, 공급을 하면서 공급받는 자로부터 10%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를 해서 그거를 사업자가 나중에 신고 납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에 대해서 그 과세를 하게 됩니다. 어, 부가가치세와 달리 소득세나 아니면 법인세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 사업자의 소득에 대해서 이게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데, 요거하고 다르게 부가가치세는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의 공급 계속 보시면은 이렇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받았을 때죠. 일반적인 경우이죠.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을 받았을 때 이게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로 재화를 공급하고 다시 그 대가로 금전으로 받은 게 아니고 다른 재화 용역으로 받은 경우, 이거는 교환 거래인 거죠. 교환 계약에 의해서 뭐 재화를 공급하고 다시 재화를 받는 경우, 뭐 재화 용역을 받는 경우, 이거의 경우는 둘 다, 이 경우나 이 경우도 둘 다 그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으로 봐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교환 거래의 경우죠. 그다음 세 번째,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도 이것도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봐서 이렇게 과세를 하게 됩니다. 무상 공급의 경우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그리고 교환 거래의 경우, 그리고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에도 전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똑같이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살펴보시겠는데요. 용역의 공급도 똑같이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을 받았다면 이거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번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인데요. 이거는 앞에 재화의 공급하고는 다르게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용역의 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를 해주는 것도 용역이었죠. 부동산 임대를 특수관계자에게, 내 부모 아니면 자녀, 이렇게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과세 대상으로 봐서 나중에 그 용역의 시가를 과세 대상으로 봐서 그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하게 됩니다. 용역의 공급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임대를 무상으로 공급한다면 이것만 예외적으로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기본적인 내용도 살펴보셨고, 그리고 다음 살펴보실 내용은 공급 시기, 그리고 공급 시기에 우리가 사업자분들이 발급해야 하는 세금 계산서, 그리고 재화의 공급 시기, 또 뭐 용역의 공급 시기,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예외적인 사항, 공급 시기 중에서 예외적인 사항,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할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이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거기에 포함해서 우리가 그때 세금 계산서도 발급해야 하고 그 과세 기간에 포함해서 나중에 부가가치세도 신고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급 시기가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공급 시기를 잘못 판단한 경우는 그리고 공급 시기가 잘못 판단해서 세금 계산서를 잘못 발급하게 되면은 공급한 사업자나 아니면 공급받은 상대방도 가산세를 이렇게 과세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공급받는 상대방 쪽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 시기를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급 시기 그리고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공급 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하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공급 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는 그 공급 시기보다 먼저 발급해도 요거를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공급 시기보다 이후에 발급하더라도 그거를 적정한 발급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원칙적인 공급 시기, 그리고 선발급, 후발급, 이런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 먼저 살펴보시기 전에 혹시 세금 계산서, 잠시만요. 세금 계산서하고 계산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 세금 계산서 많이 보실까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세금 계산서 보시면은 이렇게 그 공급자 보관용 있고 공급받는 자 보관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은 공급자 두 서식 다 내용이 동일한데요. 공급자, 공급받는 자 이렇게 있고 여기 들어가는 기재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뭐 상호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작성 연월일이 있는데 요게 공급 시기, 작성 연월일의 공급 시기를 기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고요. 그다음 여기 판매한 금액, 공급가에 기재하게 되고, 그다음 부가가치세 거기에 10% 추가해서 이렇게 공급받는 자로부터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렇게 공급가액하고 세 구분해서 기재를 하게 됩니다. 이게 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 용역을 공급할 때 발행하게 되는 세금 계산서이고요. 그다음에 계산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것도 똑같이 공급자용 있고 공급받는 자용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내용은 동일하고 앞에 세금 계산서하고 다른 거는 이렇게 작성일자 그리고 공급 가액만 있습니다. 뭐 작성일자는 똑같이 공급 시기고요. 요거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이런 면세 대상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공급가액만 기재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기재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금 계산서하고 계산서 이렇게 형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공급 시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급 시기 먼저 살펴보시면은 재화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재화가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뭐 상품이나 일반적인 상품, 제품 이런 것들은 이런 동산들은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랬을 때 공급 시기는 인도되는 때가 공급 시기입니다.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거를 거래 상대방, 공급받는 자, 매입자,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하는 때가 공급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보통 건물이나 구축물 같은 부동산, 그리고 권리, 이런 경우는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런 경우 공급 시기는 상대방이 공급받는 자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 시기입니다.
그래서 매입자가 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거나 매입자가 사용 시작한 때, 이런 때가 공급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뭐 계약 방식에 따라서 조건부 거래인 경우는 뭐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뭐 이런 경우가 있고요. 어, 이 인도되는 때,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이런 걸 적용할 수 없는 때는 결국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일반적인 기준들이 이렇고요. 여러 거래 형태별로 구체적인 공급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어, 일반적인 현금, 외상 판매, 그리고 할부 판매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 재화 공급하고 현금 받고 뭐 외상 판매하거나 일반적인 외상 판매, 그리고 할부 판매의 경우는 앞에서 보셨던 뭐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한 때에 요게 공급 시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실 거는 장기 할부 판매, 그리고 뭐 이런 구체적 요 내용들은 뒤에서 다시 살펴보시겠는데, 장기 할부 판매, 그리고 중간 지급 조건부, 완성도 지급 기준, 그리고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요 거래 내용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대가를 받은 날이 아니고 계약상 대가를 각 받기로 받기로 이렇게 계약한 그때를 말하는 거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가 됩니다. 위에 보시면 이 할부 판매가 있고 밑에 보시면은 장기 할부 판매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그 할부 판매나 장기 할부 판매는 먼저 재화를 제공하고서 이후에 그 대가를 나눠서 이렇게 받는 경우인데요. 할부 판매는 그 대가를 나눠서 받는데 1년 이내 기간에 대가를 받는 거고, 장기 할부 판매는 그 대가 분할해서 받는데 1년 이상 걸리는 거죠. 그랬을 때는 장기 할부 판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보시면은 반환 조건부, 뭐 동의 조건부 이런 조건부 판매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판매가 확정되었을 때가 공급 시기입니다. 이렇게 사용해보고 상대방이 승인했을 때, 검수가 끝났을 때, 이런 조건이 이렇게 계약 조건에 있다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가 공급 시기인 거죠. 그리고 뭐 일정 기간 경과 후에 그 판매가 확정되는 뭐 기한부 판매인 경우는 그 기한이 지나서 판매가 확정된 때가 공급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상품권 관련 부가가치 요거 공급 시기 한번 보시겠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상품권을 판매하고 나중에 소비자가 그 상품권을 가지고서 공급자에게 상품권을 가지고서 그 제품을 그 구입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이 제품의 공급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법상은 먼저 이렇게 상품권 판매자가 상품권을 판매했을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상품권을 판매했을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이 소비자가 이 상품권을 가지고서 음, 그 재화를 판매하는 공급자로부터 그 상품을 공급받았을 때 상품권 지급하고 상품을 공급받았을 때를 공급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 시기. 이, 이 공급자, 사업자 입장에서는 상품을 공급했을 때를 공급 시기로 봐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상품권을 판매했을 때가 공급 시기가 아니고 상품을 실제로 판매했을 때가 공급 시기로서 이 사업자는 그 공급 시기에 세금 계산을 발급하고 그 세금 공급 시기가 포함되는 그 과세 기간에 나중에 그 관련해서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앞에서 보셨던 장기 할부 판매 거래인데요. 그래서 장기 할부 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재화를 일단 공급한 다음에 대가를 분할해서 받는데 그 기간이 그 재화를 제공하고 나서 1년 이상 걸리는 거죠. 최종 할부금을 다 받는 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는 장기 할부 판매, 1년 미만인 경우는 그냥 할부 판매 이렇게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는 아까 공급 시기 보실 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이렇게 밑에 그림으로 보시면은 재화를 인도하고 공급하고 이렇게 할부금을 받는 거죠. 그랬을 때 공급 시기는 이렇게 1년 이상 걸릴 때 공급 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이때 계약을 하는 거죠. 언제 받겠다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그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이고 실제로 언제 받았는지 그걸 가지고도 공급 시기 판단하는 게 아니고 당초 계약할 때 계약한 그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실 거래 내용은 완성도 기준 지급 거래 내용인데요. 완성도 기준 지급은 그 완성도에 따라서 우리가 제품을 이렇게 공급하기로 하고 그 완성도를 확인을 해서 그 비율만큼씩 대가를 지급하기로 이렇게 계약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보통은 뭐 기계장치나 건물 같은 거 제작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런 재화의 공급의 경우에 그 매번 뭐 그 완성도를 확인해서 기성도를 확인해서 그만큼이 이렇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사전에 계약하고 그 이렇게 재화를 공급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밑에 그 내용 보시면은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죠. 전체 그 재화의 공급가액이 1억 원이면은 계약할 때 10% 받기로 하고 30% 완성됐을 때 이렇게 4천만 원 받기로 하고 70% 완성됐을 때 이런 식으로 받기로 하고 20% 최종 재화 인도할 때 이렇게 나머지 받기로 하고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완성도 기준 지급이고 이것도 공급 시기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입니다. 실제로 받은 게 언제 받았는지 상관없이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실 내용은 중간 지급 조건 거래입니다. 중간 지급 조건 거래는 이것도 먼저 이거는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그러니까 장기 할부는 재화를 인도하고 나서 분할해서 받는 거고, 완성도도 그 완성 비율에 따라서 그 대가를 받았죠. 최종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완성도에 따라서 대가를 받았고, 중간 지급 조건도 이것도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하고 그 외에 그 대가를 분할해서 받기로 이렇게 약정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완성도하고는 달리는 완성도를 뭐 따로 확인해서 지급하는 건 아니고 재화를 인도할 때까지가 일단 6개월 이상인 기간인 경우에 중간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데 밑에서 그림을 보시면은 완성도를 확인해서 지급하는 건 아니고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뭐 언제 이렇게 언제 중도금 지급하고 언제 잔금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지급을 하는 이런 계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계약금 이때 지급하고 일단 뭐 중도금은 언제, 잔금은 언제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전에 계약을 하는 거죠. 다만 이 기간이 6개월 이상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 중간 지급 조건 거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그 공급 시기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고요. 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이고 이렇게 공급 시기이고 다만 제품을 인도한 이후에 뭔가 대가를 받기로 계약했다면 그거는 공급 시기는 인도일로 이렇게 예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도일 이후에 만약 잔금을 지급하기로
네, 요 중간지급 조건부, 그리고 뭐 장기할부, 지금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하는데요. 장기할부 조건, 또 중간지급 조건, 이런 경우는 공급 시기가 여러 개인 거죠. 그래서 각 공급 시기마다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각 과세 기간마다 그 과세 기간에 포함되는 공급 시기에 받은 대가만 그 과세 기간에 포함해서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지급 조건부의 경우도 이게 중도금, 잔금 이렇게 각 그 과세 공급 시기가 여러 개 있고 그 신고를 각각 따로따로 하게 되는 거겠죠. 만약 과세 기간이 다르다면은 이렇게 여러 개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일 이후에 지급한 거는 인도일이 공급 시기이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공급 시기마다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도 계속 발급을 해야 되는 거죠. 재화의 공급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다음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역의 공급 시기는 일반적인 기준은 이것도 영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영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아니면 뭐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를 일반적으로 공급 시기로 보고 있고, 하지만 이 용역의 공급은 좀 그 공급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많고 거래 형태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각 그런 공급 시기를 하나하나 각 거래마다 구체적으로 저희 법에서 규정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급 시기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아니면은 그 재화가 사용되는 때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뭐 기준을 보시면은 어, 여기도 재화의 공급처럼 장기 할부나 완성도 기준, 중간 지급 쪽, 그리고 계속적 공급의 경우는 똑같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히 뭐 용역별로 공급 시기를 거래 형태별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 이렇게 살펴보시겠는데요. 우리 그 부동산 임대하면은 그 임대료 받은 거, 그리고 보증금 이렇게 받은 거에 대해서도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서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급 시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간주 임대료나 아니면은 그 뭐 선불로 임대료를 한꺼번에 일시에 선불로 받거나 아니면 나중에 후불로 받거나 그리고 어떤 용역을 공급하는데 먼저 장기 용역을 공급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선불로 받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공급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임대 보증금 받아서 간주 임대료 우리가 계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우리 장기로 이렇게 부동산 임대하는데 그거를 선불로 일시불로 받거나 아니면 후불로 나중에 일시불로 받는 경우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대가는 월할 계산해서 각 월별 얼마 그 공급가액인지는 월할 계산해서 계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헬스장 사용하는 경우, 그다음에 뭐 상표권을 일정 기간 이렇게 사용하기로 계약하는데 요거를 뭐 장기간 이렇게 사용하기로 계약하는데 그거를 또 선불로 받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죠. 이것도 다 공급 그 가액을 계산할 때는 다 월할 계산해서 일단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공급 시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각 과세 기간 종료일을 일단은 공급 시기로 봐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 과세 기간이 보통 뭐 우리가 1월부터 6월 그리고 7월부터 12월 이렇게 일 과세 기간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보통 6개월치에 대해서 임대료 계산해서 이렇게 신고하게 되고 이런 일시로 받은 경우도 6개월치 월할 계산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헬스장 이런 것도 6개월분에 대해서 월할 계산해서 신고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공급 시기 살펴보셨고,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 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급 시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먼저 발급하더라도 그거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선발급 세금 계산서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경우에 그게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는 여기 보시면은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공급 시기가 오기 전에 그 대가 우리가 재화 용역에 대한 대가를 먼저 받고 전부 아니면 일부를 먼저 받고 그거에 대해서 발급한 경우는 그 받은 만큼만 먼저 발급했다면은 그거는 그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를 적정하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 대가를 먼저 받고 그 받은 만큼만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는 그거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만약에 발급한 후에 7일 이내에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았다면 그것도 먼저 발급한 세금 계산서를 그 적정한 걸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재화를 인도한 때가 공급 시기이지만은 그리고 이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지만은 대가를 먼저 받고 그때 세금 계산서 발급하거나 아니면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았다면 요 때를 공급 시기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때가 공급 시기이지만 이게 조건에 맞게 발급했다면 먼저 발급한 거죠. 요 때를 공급 시기로 보게 되고 요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 기간에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거죠. 선발급 세금계산서 인정되는 첫 번째 요건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실 내용은 그 발급 후에 7일 후에 대가를 받더라도 이런 서로 뭐 약정에 의해서 이렇게 뭐 청구식이나 지급식 별도 기재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30일 이내에 뭐 청구시기하고 지급시기 사이가 30일 이내인 경우는 이것도 먼저 발급하더라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고 공급 시기하고 같은 과세 기간에 속해 있다면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하고 공급 시기하고 같은 과세 기간에 속해 있다면 그것도 그냥 적정하게 발급한 걸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거에 대해서 같은 과세 기간에 대가도 이렇게 받았어야 되는데 대가까지도 같은 과세 기간에 받았어야 되는데 이게 개정이 돼서 뭐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상관없이 동일 과세 기간에 이렇게 세금계산서 발급했다면 그것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공급 시기가 재화 인도 용역 완료일이지만 이런 요건을 갖춰서 30일 이내 좀 차이 있는 경우 이렇게 발급한 경우이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발급을 하고 공급 시기가 같은 과세 기간에 있으면 계산서를 선발급하더라도 적정한 세금 계산서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셨는데요. 그 질문 주셔서 답변 드리겠는데 배금은 나중에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과세 기간에 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공급 시기만 같은 기간에 있으면 대가는 나중에 받아도 이거 적정한 선발급 세금 계산서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세 번째로 대가 수수와 관련 없이 그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그냥 적정하다고 인정해주는 예외적인 내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장기 할부 판매 그리고 재화의 계속적 공급, 뭐 용역의 계속적 공급 요거는 각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고 요때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하는데 요거 예외적으로 장기 할부 그리고 계속적 공급의 경우는 그냥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 계산서 발급하면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 상관없이 이것도 적정하다고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외 또 특례의 또 특례인 거죠. 요거 장기 할부, 계속적 공급, 이런 전기, 도시가스 이런 거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거, 뭐 이런 계속적 공급의 경우는 요거 예외적으로 대가 수수 상관없이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 계산 발급하면
그때를 공급 시기로 적정한 세금 계산서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가 원칙이 있고 이렇게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이런 그 내용들이 이렇게 특례 사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음. 지금 50분에 대해서 잠깐 10분 휴식하시고 3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